네, 안녕하세요. 학과장 정민승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줌으로 서로 OX 퀴즈도 해보고 또 학생회장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야, 역시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좀 전에 이제 최우수상을 받은 표양미 씨 같은 경우 그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상장을 전달하면서 상당히 또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대면적인 상황,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능해지게 되었죠. 그러면 다른 만남의 방식이 가져온 이런 교육학적인 의미는 뭘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무겁게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에 한마음 대회,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전국에 5, 6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말 다 같이 우리 춤도 추고요. 또 노래도 부르고 한 학기를 잘 보냈음을 축하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를 만들어 왔었는데 그걸 못하지만 그래도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약간은 학문적으로 무겁게 뭔가 현재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보고 우리가 의미를 만드는 그런 축제장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윤도경 주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 학기를 끝내고 뭔가를 하자. 그런데 언택트, 만날 수는 없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뭔가를 하자. 그래서 교수님들이 크게 두 세션을 구성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상담을 전공하시는 새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가능하면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온라인이 그렇게 지겹지 않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상황을 진단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팬데믹 시대가 가져온 우리의 건강생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담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봐야 되고 평생교육적 차원에서의 전문가로서의 실천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두 번째 시간에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번 두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OT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한 학기 정리를 이런 방식으로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즐겁게 포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 들으시겠는데요. 아까 OT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학과의 전용호 교수님께서는 이제 상담 쪽에 교육학과 교육상담 쪽에 수장이십니다. 네, 가장 이제 올해 교단에서 계셨고 그래서 이제 상담 관련 발표를 전용호 교수님께서 맡아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교수님 PPT 슬라이드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염병 세계적 유행 팬데믹 시대 건강하게 살아남기 신뢰와 불신의 위기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오늘의 강연을 해주시겠는데요. 그럼 전용호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죠? 이번 2020년도 2학기는 특별한 이 만남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주제로 제가 발표할 것은 팬데믹 시대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신뢰와 불신의 위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질병이 전세적으로 발생하는 현황 간략히 살펴보면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신종 전염병으로 등장한 것이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코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코로나19가 누적 확진자가 약 2천만 명 전 세계적으로, 누적 사망자가 한 72만 명 정도, 그래서 치명률은 약 3.7% 정도 됩니다. 사스가 한 10% 됐고요. 신종 플루가 한 1%, 메르스가 꽤 심해서 한 40% 정도의 치명률이 있었고, 코로나는 지금 현재 약 3.7%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확진자가 많은 데가 미국이고, 미국이 한 500만 정도, 전체 2천만 중에 50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16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방역을 잘 해서 14,500명 정도의 확진자, 사망자 300명 정도 이제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것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어제 날짜 현재 통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종 감염병 사태에 들어서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호소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냐, 이런 이제 불안이나 공포를 얘기하시는 분들, 또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 뉴스만 봐도 화가 난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은 모두 화가 나, 이렇게 이제 분노를 보이는 사람들, 또 고독이나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 또 집안에서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 간의 이런 갈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급작스러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심리사회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 나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조그마한 증상에도 나 이거 코로나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활동의 제약이 계속되면서 무기력증을 느끼거나 답답해하는 이런 일도 발생하고,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못 믿는 경계심이 증가하고, 가족 간의 갈등, 직장 생활의 적응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인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걸 뒷받침하듯이 2020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국민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약 절반 정도가 불안이나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고, 또 연령이 증대될수록 그런 불안이나 우울을 호소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직업별로도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업주부, 또 계약직 회사원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이런 순으로 이제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중요한 사건들하고 코로나19하고 비교해 볼 때 과연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의 지장 정도를 어느 정도나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두 측면 모두에 있어서 다른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코로나19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겪었던 그 중증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그 사태 이후에 생존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해서 연구한 그 결과도 보면은 심각하거나 위험한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 수면 장애, 불안, 또 우울, 이런 문제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감염병 시대가 들어오면서 여러 심리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이런 문제를 겪게 된 것이 신뢰와 불신의 위기라고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정신분석학자인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제1단계 태어나자마자 이제 처음 시작되는 그 1단계에 성취해야 될 중요한 긍정적인 과업과 부정적인 과업 이 어떤 과업을 성취하는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인데 태어나서 한 살 때까지입니다.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불신에 사로잡히느냐 하는 이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가 태어나서 처음 겪게 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기초적인 그런 심리사회적인 위기라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이 태어나서 한 살 때까지뿐만이 아니고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심리사회적인 위기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어나서 아이들은 우는 것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거나 불신감에 사로잡히는가 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앙 하고 울 때 잘 먹여주고 또 잘 재워주고 불편한 것을 처리해주고 하면은 그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겠죠. 나를 잘 먹여 살려주고 내 불편함을 잘 해결해주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일단 생깁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신뢰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도 생기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 대접해 주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모양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 대접해 줄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요. 거기다가 나아가서 세상에 대한 신뢰감도 생깁니다. 이 세상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나는 울기만 해도 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내 생존에 관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이 세상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하는 이런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감은 일관된 양육을 잘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이런 기본적인 신뢰감을 다 형성하게 돼요. 이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감은 어떨 때 사로잡히게 되느냐? 일관성이 없는 양육을 할 때 되게 불신감에 사로잡힌다 하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증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신뢰와 불신의 위기를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겪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의 시대에 이 불신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 양상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조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울과 관련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닥치고 그로 인해서 생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과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자동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 이론 시간에도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인지치료하는 아론 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못 믿는 마음 이것을 자동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울에 빠진다는 겁니다. 못 믿는 마음이 발생시킨 게 코로나 블루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불신의 양상은 사회적인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이제 그러한 효과가 있는 그런 활동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지 마라 하는 거니까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영어 속담에 보면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지 않으면 잊혀진다, 멀어진다. 그러니까 심적인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와 비례한다 하는 이제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제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 이제 심적인 거리가 과연 멀어지느냐, 그건 이제 또 더 탐구해 봐야 될 과제이긴 하지만 어쨌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그 소원해지는 것이 이제 불신의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제가 파악한 것은 증상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증상이 없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 질병 자체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무증상 감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불신의 양상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못 믿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과연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증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것이 바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그 불신을 사회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냐. 아까 처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1단계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불신간에 사로잡히는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희망이라고 하는 덕성을 습득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에릭슨의 주장이죠. 그런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신감보다는 신뢰감을 더 많이 축적하고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불신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가 습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불신감을 갖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불신감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보다는 신뢰를 많이 형성해야만 이 위기를 불신과 신뢰와 불신의 위기 이걸 잘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희망이라는 덕성을 습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에릭슨의 주장인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덕성이 왜 중요하냐? 영화 소생크 탈출의 포스터를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Fear can hold you prisoner. Hope can set you free. 두려움은 공포는 당신을 감옥 속의 죄수로 계속 가두어둘 거다. 그러나 희망은 당신을 free, 자유롭게 할 거다.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 문제에 계속 갇혀서 여러분들이 지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불신과 신뢰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희망이라는 덕성을 습득해야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에릭슨의 얘기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위기 상황에서 극복하고 빨리 극복하고 나올 수 있느냐? 신뢰감을 잘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그것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되겠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나는 내가 내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을 갖고 일상의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하는 일이 일단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 전략들을 공부하고 그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제 정서지능이라고 그러죠. 나의 정서적인 상태 또 다른 사람의 정서적인 상태를 잘 인식하고 그것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고 하는 그런 정서지능의 능력 이것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것이 필요하겠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보인다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배려한다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료계 또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치료제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낼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사회적인 조력 체제들이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야의 그런 사회적 조력 체제가 잘 작동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또 믿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손 씻기 잘해라 뭐 등등의 방역에 관한 그런 지침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 이것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올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거리는 멀어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얘기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고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루시 존스가 얘기하는 재난의 세계사라는 책에서 얘기한 얘기, 서로를 알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가 끝까지 견디는 법이다. 재난을 극복할 힘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믿고 하는 그런 일들을 기울여나다 보면은 우리 모두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용호 교수님의 말씀, 그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약간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상담의 이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학문적으로도 저희가 왜 이렇게 불신감이 드는가, 신뢰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옆에서 이제 반응들을 좀 봤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감이 들고 약간의 불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하고 동의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교수님들의 토론을 한번 저희가 보겠는데요. 학술대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발제자가 발제를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토론자가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학술대회와 동일하게 한번 저희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미승 교수님께서 좌장이 되셔서 토론을 이끌어 가주시겠습니다. 전용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는 과정 자체가 한편으로는 좀 치유의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 두려움, 무기력, 답답함, 경계심, 적응 이런 여러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짚어주시면서 아마 이 내용을 들은 많은 학생들도 그 중에 한두 영역은 다들 좀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또 그 교육 전문가로서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져나간다 할 때는 현재 있는 문제도 또 문제지만 이거를 함께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나와 타인과 세계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큰 새 영역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과 이제 연결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중독 상담, 이상 심리 이런 이제 개인의 어떤 어려움, 불안을 강의하고 계시는 이자명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을 개인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을 교육 전문가 또 상담자가 옆에서 돕는다고 할 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용호 교수님 정말 좋은 내용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되게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말씀하신 관점은 이제 신뢰와 불신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계속 이제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것을 이제 놓친 어두운 속에 이제 헤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불확실성이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보이는 이제 대표적인 정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기본과가 이제 불안이고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불안에 대한 정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이제 악화된 상황일 때 내가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낯설거나 뭔가 본능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리고 경계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전용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신 반응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이나 혹은 이제 경계하고 혐오하는 반응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이제 디스트레스를 강화하고, 지금 현재 많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그 여러 내담자분들이 다양한 이제 호소를 하세요. 특히나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외상 경험에 대한 이제 처치가 많이 요구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말들이 이제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전문가의 지원을 잘 찾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먼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건 결국은 나를 보살피는 이제 자기 돌봄이라는 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불안을 낮추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은 어떻게 낮출 수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인류가 이대로 멸망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전용우 교수님 희망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은 우리가 인류사에서 계속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힘들지만 극복하고 잘 지나갈 거라고 믿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많은 이제 투명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우리가 공유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과 이제 정서 경험들이 있죠. 그런 경험을 나누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불확실한 에 대한 불안이 이제 좀 낮춰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의 이런 온라인 포럼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대처할까를 같이 전국의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뭔가 큰 것들 말고 작은 정말 마이크로한 차원에서 나를 돌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 제가 항상 내담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얘기를 드려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은 쉽게 안 변하지만 기분은 쉽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활동들을 내 삶에서, 그러니까 불안함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 뭔가 혐오감이나 디스트레스에 이제 압도되지 않고 나의 삶의 작은 즐거운 활동들을 채워가시도록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분이 이제 잠깐 바뀌죠. 그리고 기분이 즐겁게 바뀌는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역으로 마음의 어떤 분위기를, 환경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방송대에서 공부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게 내가 흥미있는 활동으로 채워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교육학과 공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힘들지만 즐거움이 있는 활동이라고 그럼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작은 활동으로 이제 나의 마음의 환경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게 기분을 먼저 바꾸는 이제 노력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은 게,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팬데믹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로 보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런 온라인 포럼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부쩍 정서에 압도되지 않고 뭔가 내가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교육이나 상담 측면에서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전문적인 지원 활동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게 개인적인 돌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도나 아니면 이제 이것을 대처하는 어떤 그때 당시에 힘이 약한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정말로 기질적으로 취약한 것뿐만 아니라 하필 이 팬데믹 상황에서 나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어떤 일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실직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불화라든가 여러 사건들이 하필이면 지금 이 힘든 시기에 같이 일어나면 이거를 혼자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이제 심리적인 지원이고요. 가능하면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이런 지원을 발빠르게 하고 있는데 한국상담학회라든가 한국상담심리학회 혹은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지역 상담실이라든가 이제 또 청소년 대상으로 지역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계속 이 재난 상황이잖아요. 이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코로나는 전염병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강조되는 건 뭡니까? 제가 어디를 봐야 될지 순간 헷갈리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한테 강조되는 거는 네, 비대면이죠. 정말 인간이 진짜 스스로 성장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상담 장면에서도 비대면이라는 기술, 일종의 이제 이것을 기술로서 도입을 해서 최근에는 여러 형태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혹은 심지어 집단 상담, 우리 지금 집단 교육을 같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상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자 교육도 온라인으로 이제 최근에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지원에 대한 시공간적인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인간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또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더 있으시죠? 네, 사실 제가 이거 네, 더 있으신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네, 제가 지금 이제 중간에 예. 개입한 이유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쯤 잠깐 짚어보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꾸로 마지막부터 올라가다 본다면 학생들 중에는 사실은 굉장히 봉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 학교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잠깐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전문적 지원 활동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그런 더불어 기분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 이런 것도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곳이 네.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불안이라고 하는 게 불확실성에서 오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또 우리 학교에서 주는 많은 정보들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학생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든가 또 스스로도 정보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의 새로운 상담 영역의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모르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상담 영역에서 비대면이라는 것은 저희도 지금 물론 이제 이전에 온라인 게시판 상담이라든가 전화 상담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이제 활발하지는 않았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수적인 이제 방법이었어요. 대면 상담을 하지 못할 때 이제 할 수 없이 하는 방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이 비대면이 도입되면서 물론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여러 가지 발전된 이제 컨텐츠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이 비대면 상담이 좀 더 메인 컨텐츠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자 수련에서도 저희가 이제 상담자 수련을 하려면 이제 그 상담을 실제로 받아보고 해보고 이런 이제 요구 조건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대표적인 이제 방식은 이제 줌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줌을 사용해서 내담자의 어떤 정서 반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도구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개발이 많이 될 것 같고 AI가 하는 상담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AI가 여러 상담의 여러 종류 중에 뭐 학습이라든가 반복적인 이제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실제 프로그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 이야기를 하면 꼭 나중에 상담자도 AI가 대체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주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상담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A와 B가 더해졌을 때 우리가 A와 B를 이제 공부했을 때 AI는 A와 B를 잘 설명하는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 같고요. 실제 인간은 A와 B에서 C라는 것을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새로움 안에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정서를 다루는 온기라든가 아니면 창의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 고유의 또 영역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A와 B에서 C 뿔이 나오려면 사실은 학생분들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B와 C에서 A 뿔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아까 전용호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상호 신뢰라든가 서로 간의 교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해진다면 거기에 그냥 정보적 교감이 아니라 내적인 융합을 통해서 정말로 창조적인 어떤 부분들이 도출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다음번 토론자로 이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막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구성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게 좀 잘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다음 김명빈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빈 선생님은 진로 상담도 이제 해오시고 계시고 심리 검사와 관련된 강의도 계속 해오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전용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사실은 그런 신뢰를 주는 관계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관계는 결국은 가족이나 아주 이제 친밀한 친구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코로나 블루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층도 역시 좀 가족이라든가 이런 친밀한 관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어떤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도움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극복을 도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죠. 저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남편에게 좀 서운할 때도 있고 아이들이 미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족정책학회에서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들의 어떤 변화, 가족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런 조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우리 가족 관계가 나빠졌다. 우리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다. 별 차이가 없던데 이 3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한번 채팅방에 남겨놔 보실래요? 의외로 가족 관계에 별 차이가 없었다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네, 실제로 그 다음에 나빠졌다와 좋아졌다 중에는 나빠졌다 보다 좋아졌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하거나 또는 집에서 이제 거주하는 시간이 더 많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야외 활동, 그다음 외부 활동 이런 부분들을 못 하게 되면서 그래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지금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율로 볼 때 많지 않더라도 나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빠진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가족들에 좀 주목해서 어떠한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를 이제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텐데요. 가족의 상황들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기혼자와
비혼자를 구별을 해보면 사실 가장 큰 차이가 기혼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의 여가 시간도 늘어났지만 개인의 여가 시간도 늘어났어요. 혼자서 책을 읽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집에서 홈트하면서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시간들도 늘어났는데 이 기혼자 또는 자녀들이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여가 시간은 늘었지만 개개인이 갖는 시간, 개인이 좀 자기를 좀 충전하는 시간들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집안에서 많은 식구들이 올망졸망 있을 때 이제 당면하는 변화는 가사 노동이 늘어나는 거. 왜냐면 하루 세끼 밥을 먹으니까 밥 먹으면 이게 또 다 일이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 집에 다 있기 때문에 자녀 돌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애 주기로 볼 때 어떠한 가족 구성원들에서 더 큰 위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초등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럴 때 사실은 부부 간의 갈등도 더 많고 가족 안에서의 만족도나 어려움도 지금 더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사 노동을 분배한다는 건데 이 부부 관계는 사랑으로 묶인 관계이지만 딱 결혼하는 순간부터 치열하게 경제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일 적게 하면 저 사람이 많이 하는 거고 저 사람이 적게 하면 내가 많이 하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이제 생기죠. 남자랑 여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남편의 노동이 더 많아졌나요? 가사 노동이. 여자의 노동이 더 많아졌나요? 어떻게 응답 결과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예, 여자 응답자는 아내의 가사 노동이 더 늘어났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남자 응답자는 네, 남편이 더 늘어났다. 남편의 가사 노동이 더 늘어났다라고 이제 응답했습니다. 사실이죠. 실제로 가사 노동의 총량이 많아지면서 아내의 가사 노동도 늘어나고 남편의 가사 노동도 늘어난 게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늘어난 거는 당연하고 내가 늘어난 거는 너무나 크고 억울하다고 인지할 때 이제 부부 싸움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 노동의 실질적인 분배 문제, 그다음에 그것을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어떻게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거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나 부부 문제에서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제 갈등의 원인은 경제적인 원인입니다. 원래 이제 부부 싸움 또는 부부 간의 이혼 요소도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1순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적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 부채가 증가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0%입니다. 전체적으로 60%의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중요한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만약에 코로나19가 증가가 계속 장기화가 되면 자기네들 안에서의 자원을 갖고 있는 가족들은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어떤 대안들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또 나이 어린 자녀가 있거나 또 부부 간의 대화가 원만하지 않은 가족일수록 이 가족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가족 안에서의 양극화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수면 밑에 있던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숨어 있는 어떤 가사 노동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은 우리나라 조사죠? 그렇죠. 우리나라 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정 구성원들이 상당히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가사 노동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정 안에서 이제 친밀성과 그런 신뢰들을 잃고 있지 않은 지표로 해석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 그리고 이제 기혼자와 비혼자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에도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60% 이상의 사람들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할까? 부정적으로 변할까라고 봤을 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자들의 긍정성이 더 많아요. 더 높아요. 의외죠? 네, 여러 그러니까 가지. 근데 사실 이런 면은 네. 우리가 현재 가족 간의 갈등이나 위기가 있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근본적으로 겪는 외로움이나 또 물리적인 어려움을 좀 지탱해주는 완충제의 역할도 여전히 잘 워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응답자들의 근거해서 결론을 도출해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한 내적인 위기로 보아야만 하겠다. 가 아닌 지표들도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는 잘 기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취약한 가정들 네, 또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돼서 그렇죠. 나타난다고 볼수 어려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족 역량을 키우고 그다음에 취약한 가족들,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나 정책을 구비하는 게 당연히 네, 또 중요하다라고 되어야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경제적 양극화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에 있어서 학업 성취도도 그렇고 이제 양극화돼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현실인 것 같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 국가적인 취약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정책적 국가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8시 10분에 마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세션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직업과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쭉 또 강의를 해오셨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직업 상담의 영역에서 한 말씀만 좀 하면서 여기를 정리할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사회 변화는 다방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업 사회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직업 상담, 진로 상담 영역을 이제 보자면 아까 이제 이자명 교수님께서 비대면 상담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는 뭐 인공지능을 통한 뭐 상담의 대체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상담에서의 효과를 증진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지필 검사만 있었다면 컴퓨터나 매체를 활용해서 사람의 심리 상태나 또는 뭐 진로에서의 적성이나 역량 부분을 더 잘 진단하는 진단 도구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역량을 증진하는데 이제 매체를 활용한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 앱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앱을 이용해서의 자기 관리, 자기의 역량을 증진하는 방법들을 상담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AR과 같은 증강 형식을 이용해서 뭐 공포증이나 불안증을 완화시키고 또는 어떠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과학 기술을 상담자의 전문성과 접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내담자를 도와주고 내담자의 역량을 증진하는 방법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업 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자 한다면 당연하게 상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셔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타 전문가들과도 좀 협업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더욱더 그런 과학기술 그다음에 뭐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증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영역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간과 연결된 인간의 마음과 연결된 그동안은 별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학생들도 그런 영역에도 그동안에 이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포럼을 계기로 새로운 영역들에 도전하면서 자기의 영역들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전용호 교수님 그 말씀 들으면서 들은 생각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30초입니다. 뭐 10초밖에 안 걸릴 겁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위기는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계시는 어려움이 혹시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핸들링할 수 없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기 박수 테크놀로지. 그래서 여러 같은 박수로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 전국의 우리 학생들이 다 열심히 박수를 쳐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도현 선생님, 네. 네. 사회자 윤도경 다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세션 상담 관련해가지고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학문적으로 탐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께서 내가 심리상담적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그러면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토론을 좀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네, 10분, 네? 질문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이트에 제가 핸드폰으로 접속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강연과 토론을 들으시면서 더 이제 많은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하시는 게 많았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시간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다, 불확실감이 좀 힘들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좀 물어보시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습과 생활의 활력소, 그러니까 기분을 조금 전환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하면 참 좋겠는데 어떤 거를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강의에 동의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질문해 주신 거라고 치면 딱 이렇게 시간 관리와 그 다음에 학습과 생활의 활력소,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이어서 우리가 평생교육 영역에서 다룰 내용이므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세션으로 바로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 포럼의 주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생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상담적으로 우리가 개개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좀 탐색해보고 위로의 시간도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상담 세션 보셨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해주 교수님께서 평생교육 측면에서 우리 평생교육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 그런 시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혜주입니다.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 어떤 문제가 생겼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교육학도이니까 이 코로나가 만들어낸 사회환경, 그리고 그중에서 교육환경은 어떻게 변하고 그 안에서 학습자인 그리고 교육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도 물론 조금 다루기는 했지만요.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났죠. 영어로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저도 그 말 같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십니까? 요즘은 뭐 언택트 시대 이런 이야기도 등장하고 포스트 코로나도 이제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런 대명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회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비대면의 경제활동,
비대면 소비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인 그런 패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과 관련돼서는 온라인 교육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격 교육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혼돈은 없었지만 일반 대학의 경우는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학습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도 인터넷에 대한 활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러면서 미디어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도구로서의 교수 매체로 등장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다양한 온라인에서의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유튜브가 교육을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현대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는 교육과 학습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잠시 살펴볼까요? 제가 아까 O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의 사회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스쿨드 소사이어티였습니다. 학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사회였죠. 그러나 이제 학교의 기능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했지만 실제로 우리 학습자인 우리로서는 원격 교육, 그다음에 평생 교육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로 변했다는 점. 그래서 사실 일리치 같은 사람은 학교는 죽었다. 라이머가 이야기했던 학교는 죽었다. 이 사람들이 라이머라든가 일리치 이런 사람들이 같은 세대에 같은 문제를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1970년대였으니까 지금 2020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논의들이 시작됐었네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는 원격 교육과 평생 교육이 중심이 되는 러닝넷, 학습망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방송대 사람들은 아마 자기주도 학습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주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로 변했고 또 학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측면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이제는 교육의 본질을 교육이라기보다는 학습에 더 많은 포인트를 두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그러한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사업에서는 러닝 네트워크 또는 일리치는 러닝 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만 가지고는 또 부족한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온라인 학습 공동체라든가 또 소규모의 어떤 학습 동아리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되는 또는 부각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학습들의 모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버블이라는 용어가 버블 뭐지요? 이렇게 풍선같이 그 속에 사람들이 작은 몇몇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그 모임을 갖는 것을 버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은 퀄리티 있는 어떤 평생 학습의 기제로서 작은 학습 동아리들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 방송대 사람들은 동아리 문화에 익숙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큰 대규모의 모임 이런 것들은 어렵게 되고 이제는 뭐냐면 작은 규모의 그 학습 동아리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존재감 또는 서로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주도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됐다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성인의 약 6% 정도만이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글린 미노라는 사람은 자기 주도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성격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습 기회나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나 새로운 거 좋아. 지금 사실 코로나 사회가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은둔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뭘 배워야 되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도력을 가지고 학습을 하려면 뭐냐?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고 학습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학습에서의 주도력 이런 것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한 창의성이라든가 지향성, 그 다음에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그리고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로서의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 그죠? 현장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각계각층에서 교육 활동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평생교육사로서 우리는 온라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앞에 상담에서도 온라인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학습도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필요한 온라인 공간에서 자료를 제작하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온라인 학습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른다든가 또 소외 지역에서 학습 지원을 하거나 학습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온라인 학습 경비대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이 평생교육사로서 갖추어져야 할 미래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던지는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에 교육적 대응을 우리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뭐지? 라고 해서 problem posing,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체하고 해부하고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과연 코로나 무엇이냐? 뭐 등등. 그래서 find problems, 문제를 발견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alternative, 대안을 찾아야 돼요. 학교가 중심이 되는 학교였다면 이제 학교가 없어지고 문 닫고 이러한 상황이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다면 그 대안으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얼터너티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만들자. 그러니까 주어진 길로만 간다면 우리는 늘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사라는 것이 갑자기 나도 처음이다 이런 세상은 그죠? 자, 이랬을 때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기본적인 이야기만을 제시했는데요. 아마 구체적인 답안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플로어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제 발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이해주 교수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를 교육학적 부분에서 그리고 평생교육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러한 방안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방안들은 토론에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께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승 교수님 다시 나와주세요. 네, 또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학과의 학과장이라는 이유로 그 두 세션에 걸쳐서 이렇게 사회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조금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몸도 한번 이렇게 푸시고 목도 한번 푸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같은 포럼 같이 이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갈 건가 학문적으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주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로컬 텍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규모의 지역적인 모임 그런데 그것을 학습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 모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자기주도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코로나 시대의 개방성이라든가 새로운 영역을 열어가는 그런 자기주도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자기주도적인 모임이랄까요? 그리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온라인 학습 공동체까지 다 포괄해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어떤 기술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평생교육 전문가의 역량으로 바꿔낼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과 이제 연결되는 그런 온라인 역량 강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다 또 논의를 할 주제입니다만 우리가 훌륭한 또 교육공학 교수님 계시기 때문에 이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방식의 교수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동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하여튼 이런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 교육의 여러 가지 방식들이 다양화됐는데 그러 우리가 지향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수법, 교수 방식의 정답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방송대처럼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학부하고 대학원 시스템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사태에 닥치면서 교육기관에서 가장 영향을 적게 받은 그런 교육기관이 바로 우리 방송대를 비롯한 사이버대학 원격으로 교사학습을 진행해 왔던 그런 교육기관들이 가장 적게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나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주된 교수학습 방식이 만나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일반 전통적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교육기관에서는 만날 수 없게 되니까 그걸 만날 수 없는 걸 어떻게 메꿔야 할 건가 하는 것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실시간 화상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런 우리 방송되는 전적으로 온라인 물론 출석 수업이라는 거 하는 블렌디드 러닝의 한 요소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교사학습 방식은 온라인으로 해왔는데 이제 그런 우리 특수한 경우였고 그 이전에 일반 대학이나 또는 여러 일반적인 평생교육 기관에서 면대면으로 해왔던 그런 교육기관에서 그럼 이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학습 방식은 어떻게 개념화시킬 수 있을까? 제가 좀 잠깐 고민을 한 결과로는 혼합학습의 전면적 활용 이게 앞으로 일반 전통적인 교실 강의를 해왔던 일반 대학이나 또는 물론 중고등학교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전처럼 그대로 돌아갈 수 없을 테고 그런 전통적인 고등교육 기관이거나 또는 평생교육 기관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교수 학습 활동을 해나가는 방식으로서 그런 혼합학습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제대로 그 방식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혼합학습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면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결합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면대면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테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온라인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지 하는 것들을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혼합해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의 교육이 일상적으로 전반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 영어로는 그죠?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혼합학습이 이제 답이다라는 말씀을 예. 주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면 온라인 어떤 부분이면 면대면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 네. 시간이 많은가 보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교육 전문가로서 교수자로서 어떤 하나의 수업을 진행해 나갈 때 크게 하는 물론 이제 평가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가장 큰 두 개의 그 분야는 학습 내용을 학습자들한테 제시해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학습 내용을 학습자들이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걸 자기 걸로 내면화시켜 줄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서 학습자들한테 그걸 학습 활동을 하게 할 건가 관리하는 영역, 즉 학습 내용을 어떻게 학습자들한테 제시해 줄 건가 하고 학습자들한테 학습 내용을 자신의 걸로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걸 내면화시키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그런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수업을 진행할 때 나눠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수업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면대면 강의에서는 그게 주로는 이제 파워포인트나 이런 교수 매체를 활용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게 면대면 교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일 수 있고 하지만 그걸 만약에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한다면 그건 근래 들어서 이제 일반 대학에서 가장 많이 지금 도입했던 게 실시간 화상 강의.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본 그 교수님들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 온라인 실시간 그 화상 강의를 통해서 1시간, 2시간을 계속 혼자 교수가 동영상 강의를 하는 건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경험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 자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 강의를 동영상 학습 내용을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가지고 올려놓는다는 거. 이런 건 이제 학습 내용을 제시해 주는 한 방식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게 면대면으로 해서 직접 그 교수자의 설명을 통해서 제시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그런 그 동영상 강의를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학습자한테 그걸 보게 하는 게 좋을 건지는 그 학습 내용, 주제, 목표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주제가 내용을 통해서 막 그 교수자의 제스처나 표정, 눈빛, 분위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감성적으로 이게 터치를 해가지고 정서적인, 정의적인 뭔가 변화를 꾀하고 하자는 그런 내용의 주제라면 그냥 면대면 실제 얼굴을 보면서 강의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근데 판단하게 그러지 않고 이건 그냥 어떤 지식 전달이라든지 어떤 복잡한 수학 문제를 쭉 풀이해 나가는 과정 또는 어떤 그 실제로 뭔가를 진행해 나가는 복잡한 기술의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오히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학습자들이 자기 속도에 맞게 반복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효과적이라면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학습 활동 같은 경우도 뭐 발표나 어떤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게 하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서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하는 토론을 하게 한다든가 또는 공동 과제를 제시를 하고 팀 활동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이 물론 면대면에서 지금까지는 많은 활동들이 면대면에서 진행해 왔지만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 비실시간에서 즉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다 이루어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물론 그 근래 이번에 들어서 그런 실시간 화상 강의가 많이 이제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고 또 익숙해지고 하면서 그걸 실시간으로 그런 활동들을 해나갈 수도 있지만 비실시간으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그런 여건들, 학습자의 여건, 그다음 그 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론이나 발표, 팀활동 이런 것들을 면대면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온라인 게시판 또는 실시간으로 하게 하는 게 좋을지를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게 우리 이제 앞으로의 교육 전문가가 가져야 될 능력 중에 중요한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학습 내용 우리가 대개는 이제 지식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한다라고 할 때 주로 생각했던 강의가 되겠죠. 그것이 학습자에게 내면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러닝 액티비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이제 어떤 강의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바꾼다고 하면 대개는 그냥 동영상 강의를 찍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돼야 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내면화돼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전달해야 될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분명하게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블렌드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지식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정리할 그래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이제 평생교육이나 이런 교육 현장에서 어떤 교수자로서의 전문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어떤 면대면일지 또는 온라인일지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일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우리의 일을 많이 이제 규정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지식의 형식이라든가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면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없이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한 가지 꼭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육적 실제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교육해 나가고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마찬가지로 좀 더 논의를 하면 재미있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잠을 못 잘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우리 권영민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권영민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교육 철학의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해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평생교육 지형의 변화 이것들을 다 포괄하는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현상이 어떻게 바뀌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우리가 평생교육 현장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부분들을 좀 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부분적으로나마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좀 준비하신 예, 제가 네, 파워포인트도 예, 있으니까. 키워드로 네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그래서 이제 비대면 시대죠.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데 비대면에 누구와 누가 비대면하는 거죠. 이제 학습의 차원에서 봤을 때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써놨는데 교수자와 학습자죠. 이제 뭐 다른 종류의 비대면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학습의 장으로 봤을 때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더 이상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학습의 장에서의 비대면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비대면하게 되면 이제 물리적 거리감이 증대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방송대 시스템 안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죠. 저희는 이미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물리적 거리감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 대학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굉장히 대면에서 한 교실 안에서 강의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1학기 코로나가 닥치면서 더 이상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이제 비대면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방송대에는 그나마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 거리감이 증대되면 학습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가장 큰 게 이제 교수자의 권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글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지금 여러분들 만났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이제 저를 바라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어떠세요?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아 계신지도 제가 알 수 없고 어디서 어느 자세로 누워 계신지 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뭐 직접적인 감시를 통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자세, 내가 학습에 임하는 수업 시간에 임하는 자세에서 그 교수자가 나에게 주는 권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어디서 어떤 자세로 어떤 뭐 지금 켜놓고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강의실에서 만나도 물론 다른 짓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감시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송대 시스템 안에서 이거를 저희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출석 수업 제도와 이제 객관식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석 수업을 통해서 가끔 만나죠. 그리고 객관식 시험을 이제 기말 시험을 35문제 보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험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1학기에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졌습니다. 방송대가 그 지금 비대면으로 일어나는 그 학습의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두 가지 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출석 수업과 평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영원히 계속
있을 것 같았던 이것이 없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학습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교사의 역할까지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 여러분들 억지로 공부하게 만드는 시험도 없어지고 또 그나마 가끔 만나서 또 한번 체크해주는 출석 수업도 없어졌을 때 그럼 감시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공부하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그게 뭐 시험이든 실제 선생님이든 없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제가 스스로 정말 나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 측면은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측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내가 내 학습의 감시자의 역할, 내 학습의 교수자의 역할까지 권위를 가지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글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뭐 이해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자율학습 능력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그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어떻게 길러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교육 철학의 측면에서 간략하게나마 물론 이게 단기간에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에 걸쳐서 길러야 할 습관일 수도 있는데 그럼 요거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공부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재미있는, 흥미있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공부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다행이고 교수님 어떻게 공부를 재미로 하나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더 계속 질문 이어가 볼게요. 그럼 무엇이 재미있는 것인가? 뭐가 재미있는 걸까요, 여러분? 뭐가 재미있는 거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뭐 이건 뭐 제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전공한 존 듀이라는 학자. 여러분 아마 이제 교육학 공부하시면서 뭐 평생교육 공부하시면서 존 듀이라는 이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존 듀이에 의하면 재미, 흥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다. 또는 다른 말로 나의 불완전함을 충족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저것이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더 완전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또 어떻게 찾아야 되냐?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을 심장을 뛰게 하는 어떤 교육적 주제가 있으세요?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저 주제가 나를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시 공부하게 만들고 저걸 공부하면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마 더 재미있게 시험이 없어도 시험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지는 공부를 글쎄요 너무 약간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재미있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찾을 때 우리가 재미있게 흥미있게 시험이 없어도 누가 나를 감시하지 않아도 다른 보상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더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거죠. 여러분들 안에 뭐 이제 아까 상담 시간에도 교수님들이 이제 나를 돌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여러분 계속 이제 시험을 위해서 뭐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셨다면 더 이상 그런 공부를 억지로 이어나가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내면을 돌아보시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방송대 교육학과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 나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변화하도록 나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만들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지? 나의 어떤 측면이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 어떤 공부가 어떤 책이 어떤 내용이 나로 하여금 나를 공부하도록 만든다. 갈망하도록 만든다. 이런 것을 좀 찾으셔야 그런 것을 찾으셔야 이런 재미있는 공부도 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박수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장면이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연결을 해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본질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
하고는 관계없는 뭐 비대면이나 무슨 테크놀로지나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더 던지게 된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어떻게 소중하게 나를 성장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히려 더 던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자율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규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주도 학습과 이제 연동되고 또 이동주 교수님 말씀하셨던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온라인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과도 연결돼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교육학적 본질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고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면대면일 때 너무 식상하게 생각해서 본질적인 사고를 너무 못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질문을 오히려 반성과 함께 던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주 교수님께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로컬 텍트나 자기주도 학습이나 온라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액티브 러너인 것 같고 그런 적극적인 학습자다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시민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해주 교수님이 또 전공도 시민교육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지금까지의 얘기가 다 전체가 묶어지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야기가 점점 이렇게 심오하게 확장되는 것을 저 자신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육학과의 본질적인 목적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권영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성장, 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그 다음에 학습자로서의 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교육자로서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자의 자세, 그 다음에 더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은 우리가 함께 어떻게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네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었는데요. 지속 가능한 사회이어야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서 터에서 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현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바꾸려는 더 나은 사회로 바꾸려는 생각과 노력이 함께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학과의 목적은 나, 너, 우리로 확대되는 그러한 시민성을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기능하는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그다음에 로컬 텍트, 로컬에서 기본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계 시민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think globally, 그다음에 act locally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사회에서 우리 교육학과 학생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나, 그다음에 너,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기르는 것이 사실은 글로벌 시민성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또 박수 테크놀로지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는 또 거꾸로 우리 과의 모토가 떠오릅니다.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익혀나가고 나를 배워나가는 것을 토대로, 그러나 그것이 너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를 돕고 너를 도우면서 나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고, 그런 과정들이 결합되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이자명 교수님께서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너무 친절하시죠? 나의 기분을 좋게 할 작은 활동, 이런 것들은 개인마다 다를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부분에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기분이 좋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 작은 실천이 뭔가. 그래서 내가 나를 진정 좋아하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어떤 나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분 업이라고 하는 그 행동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나와 너와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와 맥이 닿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9시까지로 공지를 했었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끝나갈 시간인데, 우리 사회자 윤도경 조교님, 어떻게 지금 또 학생들의 반응이 있습니까? 네. 일단 제가 옆에서 계속 교수님 강의와 토론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도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 교육학과 학생들 누구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유아들 같은 경우, 혹은 이제 노인 같은 경우,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이런 테크놀로지에 그렇게 뭐라 해야 되죠? 친화적이라거나 이걸 손쉽게 이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말씀해주신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자율학습 요거 자체에 대해서도 권영민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거 자체를 찾는 것도 참, 그러니까 자율학습 내가 원하는 혹은 이제 나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찾는 게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반응 보여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학습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비대면 교육에 관해 조금 더 적극성 있게 좀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도 학습자 입장에서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주 반응이 뜨겁네요. 공감합니다. 예.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굉장히 이분 말씀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고 정리를 이제 깔끔하게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네. 학생들 반응 혹시 더 덧붙여서 하실 말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말씀 올려주신 분이 그 테크놀로지 잘 다룰 수 없는 유아나 또는 노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유아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서로 방호복 입고 서 보살펴야죠. 그런 아이들 데리고 그 줌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 노인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혼합학습을 하기는 반드시 테크놀로지가 결합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보편화되고 하려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평생교육 기관에서도 물론 지금도 그 디지털 리터러시 좀 그런 것들, 컴퓨터 교육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분들이 앞으로 한다면 평생교육의 중요한 분야로서 그런 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하나의 중요한 핵심 그 주제로 해서 다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제안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디지털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분명히 같이 그 보편화가 돼야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방송대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의 대학으로서 정부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 왔고 앞장서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서 사실 스터디나 이런 단위에서 많이 해왔던 일들도
학생회에서 했던 일들도 어느 정도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정보 격차가 있는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도 해왔고,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지원이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단위에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정책적인 단위로 조금 더 논의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실질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그 두 세션에 거쳐서 논의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뭐 긴 논의지만 도달한 결론은 우리가 내일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삶을 배울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나와 너와 우리를 우리 교육학과 틀 안에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 세션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될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는 이 비대면 교육의 시대에서 평생교육 전공자로서 어떻게 조금 더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교육 취약계층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평생교육 세션까지 맞춰서 두 이제 온라인 포럼을 다 들어보았고요.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도 굉장히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컴퓨터 화면 너머에 있는 우리 학우분들은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이제 포럼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시 뭐 녹화한 거를 쭉 편집을 한번 쭉 손을 보고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놓쳤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좀 서운해하시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온라인 포럼을 전반적으로 마무리하는 학과장님의 폐회사 간단하게만 들어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만할까요? 이것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대면 수업도 이번 학기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역대학이나 교육학과에 문의를 해주시고요. 그럼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